일본의 한 결혼 매칭 회사. 이곳의 회의실에는 일본 여성들이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지금 일본에서 일본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 남성을 매칭해주는 프리미엄 서비스로 대박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록을 대기하고 있는 젊은 여성들이 500명이 넘습니다. 일본 여자들은 전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탈출하잔 말이 일상이에요. 도쿄시의 직장인 여성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한국 시골에서 살아도 일본 도쿄보다 낫다는 말이 유행어가 됐어요. 일본의 아파트는 온돌 같은 난방이 없고 전기장판이나 할로겐 히터를 사용해 2010년대 이후부터는 매년 1000명 이상 집에서 동사로 희생되고 있어요. 여기 한 일본 여성이 이런 일본의 충격적인 실태를 사연으로 보내왔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온 아야 오우타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서운 현실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난달 저희 회사의 요시무라 부장님이 아침에 출근을 하지 않으신 적이 있어요. 처음에 회사 사람들은 별일 아니겠지라고 했었는데 이틀째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부장님 댁에 구급차가 출동했을 때는 이미 늦었대요. 부장님은 집에서 돌아가신 채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시던 분이었는데 집이 너무 추워서 히트쇼크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이제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 흔해졌답니다. 전기세도 너무 오르고 대부분 온열 매트나 난로 같은 난방기기밖에 없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매년 1000명의 사람들이 집안에서 추위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는 사실입니다. 부장님처럼 욕실이나 이불에서 나오다 심한 온도 차이 때문에 쓰러지는 분들이 많고 밤새 추위를 견디지 못해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저희 집 한 달 전기세가 무려 35만 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겨울철 저희 아파트 실내 온도는 13도 정도라서 이불을 여러 개 덮고 자야 해요. 하지만 집세가 90만 원, 관리비가 20만 원, 수선 유지비가 30만 원, 전기세와 가스비가 40만 원이 넘어가고 식재료를 제외하면 저축을 할 돈이 남지 않아요. 물가는 점점 오르는데 월급은 3년째 그대로예요. 이제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게 일상이 되었죠. 주변 친구들도 다들 비슷한 처지예요. 정규직으로 일하는 친구들도 남는 돈이 없어서 부모님과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결혼은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생활비를 아끼려고 야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에는 진도 6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고 이제는 지진 보험료마저 너무 올라서 보험에도 들 수가 없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계속되고 있어서 더 이상 일본에서 사는 것이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국의 생활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겨울에도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내고 월급도 제때 오르고 야근을 하면 수당도 제대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점점 더 알아볼수록 한국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대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회사 동료가 얼마 전 한국에서 취업한 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서울의 일반 회사에서 일하는데 월급이 35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야근을 하면 수당을 따로 받고 주말에 출근하면 휴일 수당도 챙겨준다고 해요. 반면 저는 밤 10시까지 일해도 서비스 잔업이라 한 푼도 더 받지 못하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그 친구의 집이었어요. 원룸이지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엔화로 환산하면 정말 저렴한 가격이었죠. 거기다 난방비는 겨울에도 월 5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했어요. 도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한국 취업 사이트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을 뽑는 회사들이 많았고 연봉도 일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회사가 기숙사나 주택 지원을 해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았습니다. 요즘 일본 정부가 해외 이주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젊은 일본 청년들이 너무 많이 해외로 빠져나가니까 그런 것 같았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올해만 벌써 5명이 해외 취업을 위해 퇴사했어요. 어느 날 회사 휴게실에서 우연히 한국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청년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매년 집값과 월세만 오르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죠. 그때 옆자리에 있던 선배님이 자신도 한국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의리 때문에 가지 않았다면서 지금은 너무 후회하고 있다고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바로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월급의 반을 학원비로 내야 했지만 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국어를 공부했고 점심시간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회화 공부를 했어요. 이대로 일본에 남아서 요시무라 부장님처럼 되긴 싫었어요. 3달 뒤 저는 한국행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된 거죠. 퇴사할 때 회사에서는 만류했지만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이미 일본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부터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일본의 공항은 시설이 낡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인천공항은 완전히 달랐어요. 입국장에서부터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실내 어디를 가도 춥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공항철도를 탔는데 이것도 충격이었어요. 일본의 공항철도는 바닥이 차갑고 난방이 약한데 한국은 객차 안이 따뜻했습니다. 게다가 요금은 일본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저렴했어요. 서울 지하철로 환승했을 때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역사 안이 따뜻한 것은 물론이고 와이파이도 끊임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심지어 지하철의 좌석에 따뜻하게 히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가장 큰 충격은 숙소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바닥에서 온기가 올라오는 게 신기해서 한참을 맨발로 서 있었습니다. 주인분이 보일러 사용법을 설명해 주시는데 난방비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한 달 난방비가 5만 원 정도라고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이 저렴한 난방비에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죠. 숙소에서 샤워를 하는데 또 한 번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집안이 너무 추워서 겨울에는 샤워 전후로 온도차 때문에 쓰러지는 분들이 많은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집이 보온이 너무 잘 되고 온기가 잘 유지돼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날 밤 근처 편의점에 갔는데 한국의 물가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에서는 편의점 도시락이 약 9,000원인데 여기는 4,500원이었어요. 김치나 반찬도 훨씬 푸짐했어요. 따뜻한 국물이 있는 컵라면도 일본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가 활기찼어요. 청년들이 두꺼운 외투를 입지 않고도 편하게 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이곳에 오길 정말 잘했다. 이제는 더 이상 추위에 떨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고 따뜻한 침대에서 숙면을 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의 병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목이 아프고 열이 나서 근처 내과를 찾았는데 이것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일본에서는 병원에 가려면 예약을 하고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데 이곳은 그냥 방문해도 바로 진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진료비는 더 큰 충격이었죠. 일본에서는 감기 진료만 받아도 보험 적용 후에도 약 45,000원을 내야 하는데 여기는 기본 진료비가 15,000원이었고 약값까지 포함해도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잠시 카페에 들렀는데 이곳도 따뜻했어요. 일본 카페는 난방비 절약 때문에 손님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야 하는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게다가 전기 콘센트도 친절하게 테이블에 빌트인으로 설치되어 있어 너무나도 편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일본에서는 라멘 한 그릇이 약 11,000원인데 이곳은 따뜻한 국물이 있는 한정식이 8,000원이었습니다. 반찬도 푸짐하게 나왔어요. 오후에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일본인 선배를 만났어요. 그분은 2년 전에 한국으로 이주하신 분이었는데 지금은 서울의 한 회사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선배님은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국 회사에서는 식대도 따로 지원해주고 야근을 하면 수당은 물론 저녁 식사와 택시비까지 지원해준다고 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우였습니다. 놀라운 건 선배님의 집이었어요.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 살고 계셨는데 전세 2억 원에 관리비가 월 1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방도 넓고 시설도 좋은데
난방비는 겨울에도 5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전세라는 제도도 신기했습니다.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집에서 사는 개념이라고 선배가 설명해 주셨어요. 일본에서는 월세만 내다가 나중에 빈손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곳은 나중에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날 저녁 선배님과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셨어요. 따뜻한 가게 안에서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안주를 먹으면서 너라도 한국에 와서 다행이라고 일본에 있는 후배들이 불쌍하다고 선배님이 말했습니다. 한국 취업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후 저는 첫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긴장이 되었어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한국어를 전부 잊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면접관님이 자기소개해 보세요 라고 하셨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더듬더듬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울음이 나와버렸습니다. 면접관님들은 따뜻하게 대해주셨지만 저는 이미 망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예상대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도전이 실패로 끝나자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이대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이 되었지만 또 다른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해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면접을 보게 된 날 시간에 맞춰 도착해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쾅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렸습니다. 같이 타고 있던 한국인 남성분이 당황하셨고 저는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의 경험을 살려 침착하게 대처했어요. 패닉이 온 탑승객들을 진정시키고 비상 버튼을 눌러 연락을 시도했는데 응답이 없자 119에 빠르게 신고를 했죠. 하지만 불행히도 엘리베이터에서 갇혔던 저는 두 번째 면접은 보지도 못했어요. 아쉬움을 안고 저는 잠시 일본에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쿄의 짐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은 한국으로 보냈죠. 그리고 세 번째 면접이 급하게 잡히게 되었고 저는 서둘러 서울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필 그날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항공편이 지연되었고 면접 시간까지 한국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다행히도 2시간 후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었지만 면접 시간까지 아슬했습니다. 인천공항 도착해서 전력질주로 택시승 강장까지 뛰었지만 택시비가 10만 원이나 나온다고 해서 저는 공항버스를 탔어요. 하지만 비가 오는 와중에 서울로 들어오는 도로가 점점 막히기 시작했죠. 면접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제 마음은 급해졌습니다. 결국 급한 나머지 두 정거장 앞에 내려서 비가 오는 길을 뛰어갔어요. 옷은 완전히 젖었고 머리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30분이나 늦게 면접장에 도착해버렸지만 바로 면접장으로 뛰어들어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면접 시간을 지키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이 열정 그대로 일하겠습니다. 면접관님들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다가 이내 따뜻하게 웃어주시면서 젖은 옷차림이라도 끝까지 오신 그 열정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젖은 머리카락을 넘기며 일어섰습니다.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려는데 비에 젖어 거의 읽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내용을 외우고 있었기에 자료 없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청년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집값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쌉니다. 우리 회사가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면 이런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한 임원분이 당신은 한국어가 서툰데 어떻게 일을 하실 건가요? 라고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어요. 제 한국어는 아직 부족하지만 매일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있고 3개월 안에 업무가 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때 한 임원분이 일본어로 질문하셔서 저는 깜짝 놀라 얼떨결에 일본어로 답변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이 일본 지사 설립을 담당하시는 분이었어요. 얼마 후 합격을 통보받고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는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 잠시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갑자기 해외 취업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만든 거였을까요? 제 취업비자의 서류 심사가 일주일, 한 달, 그렇게 계속 미뤄졌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기다려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비자 발급 사이트의 결과창을 새로 고침했어요. 어느 날은 12시간 동안 새로 고침만 눌렀던 것 같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취업비자가 승인되었고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회사에 연락을 드렸더니 당장 다음 주부터 출근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넘어야 될 가장 큰 벽인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시간이 왔어요.
저희 고향집은 도쿄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가토리라는 조그만 도시에 있어요. 고향집으로 돌아가 오랜만에 갖는 부모님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들은 저를 엄청 반가워하셨어요. 기분 좋은 분위기에서 저는 부모님께 깜짝 놀랄 소식이 있다면서 한국 회사 취업이 확정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순간 잠깐의 식탁에 정적이 흐른 후 아버지는 젓가락을 던지며 일본이 못마땅하다면 이 집에서도 당장 나가라고 갑자기 소리치셨어요. 아버지가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는 알았지만 이렇게 화를 내실 줄은 몰랐죠. 어머니는 옆에서 말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도쿄에서의 힘든 생활을 말하면서 한국으로 가서 새로운 기회를 찾겠다고 설득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아주 완강하셨어요. 한참 실갱이를 벌이다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 한밤중에 혼자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가까운 나리타 공항 근처 게스트하우스에서 원래대로라면 부모님과 오붓하게 보낼 3일을 씁쓸히 혼자 보내면서 출국 준비를 했어요. 아버지는 내가 한국에서 일하게 되면 진짜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냐면서 한국은 일본이 키워준 나라라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죠. 아버지, 한국은 더 이상 아버지가 아시던 그런 한국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저의 답장에 아무 말도 없으셨어요. 출국하기 하루 전날 밤 자는 도중 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저는 머리카락이 쭈뼛서며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옷을 대충 챙겨 입고 뛰쳐나와 택시를 잡아타고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저는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아버지를 찾았어요. 병원은 난방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고 의사 선생님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겨우 응급수술실 앞에서 울고 계신 어머니를 찾았고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저를 안으시며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몇 시간 후 수술을 마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고 뇌출혈이 발생했으나 빨리 발견되어 다행히 후유증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다행히 수술을 잘 견디셨고 회복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기셨죠. 아침 해가 밝자 한국의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당분간 아버지 곁에 있어야 되니 저는 다른 사람을 뽑으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 회사의 인사 담당자분도 아쉬워하시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경과가 좋아진 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어요. 제가 병실로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차가운 침대에 누워 계셨죠. 평소 고집이 세신 아버지가 이렇게 작아 보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한국으로 가지 않을 테니 제발 아프지 말아달라고 말했어요. 저는 제가 한국에 가겠다고 한 후 아버지가 화를 내셨고 그 일이 아버지가 쓰러지신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부드럽게 제 손을 잡으시며 작은 목소리로 제가 한국으로 간 게 화가 난 게 아니라고 말하시며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화가 난 것이라고 말하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죄송하다고 울음을 터뜨려 버렸어요. 어머니가 다가와 저와 아버지를 감싸 안아 주셨고 우리 가족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강추위가 지나고 아버지의 건강도 점점 좋아지고 있었어요. 수술을 하신 지 한 달 만에 아버지는 퇴원하실 수 있었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가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집을 나설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걷기가 불편하셨지만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해 주시고 공항까지 직접 데려다 주셨어요.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출국장은 젊은 일본인 남녀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저처럼 새로운 미래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지막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팡이에 기대 출국장을 향하는 저를 보며 아버지는 오랜만에 저에게 웃어 보이셨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저도 더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제 눈물에 젖은 일본 하늘을 보았어요. 20살 때 저는 이 하늘 아래서 미래를 꿈꿨지만 이제는 그 꿈을 위해 떠나야만 했습니다. 도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 지난번에 입사하기로 했었던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에 올 수 있는지 물어보셨고 저는 다행히 아버지께서 차도가 있으셔서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사 담당자분은 기뻐하시며 지금도 입사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회사로 와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껑충껑충 뛰며 감사하다고 금방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행히도 한국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저는 취업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회사에서 제공해준 원룸에 들어서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발바닥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은 일본에서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포근함이었어요. 작은 오피스텔이었는데도 바깥으로부터 추위와 소음이 잘 차단되는 것 같았어요. 모든 가전제품이 구비되어 있어 따로 뭘 살 필요도 없었죠. 저의 한국 생활은 이렇게 기분 좋게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신입교육을 마치고 일본 지사 설립을 위한 태스크팀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참여한 첫 회의에서 엄청난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팀 회의에서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의 한국어가 엉망이었던 거예요. 동료들은 웃음을 참으려 했지만 저는 너무 부끄러워 화장실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그때 팀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죠.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씀에 저는 더 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실수하면 냉담한 시선만 받았는데 이곳은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국의 회사 생활에 적응을 해갈 무렵 월급날이 다가왔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 한국에 온 보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죠. 저는 바로 일본의 부모님께 100만 원을 송금했어요. 어머니는 바로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많은 돈을 보내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여기는 난방비도 얼마 안 들고 밥값도 엄청 싸서 걱정 마시라고. 요즘 아버지가 일을 못하시니 제가 효도할 차례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국 회사에서의 생활은 매일이 새로운 배움이었습니다. 실수를 해도 질책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주셨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퇴근 시간이 되면 팀장님께서 오히려 퇴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본에서는 퇴근 시간이 지나도 눈치 보며 남아 있어야 했는데 여기서는 정해진 시간에 일을 마치고 개인 시간을 가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주말에는 동료들과 찜질방이라는 곳을 갔어요. 따뜻한 온돌방에 누워 있으니 그동안의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동료가 제 어설픈 한국어를 교정해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야씨, 한국어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저는 그 말에 기분이 너무 좋아졌죠. 한 달이 지나고 보니 제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춥지 않았고 끼니 걱정도 없었으며 퇴근 후에 삶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문득 일본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어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많이 좋아 보이셔서 다행이었어요. 저는 부모님에게 제 걱정은 이제 하지 마시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6개월째 접어들던 날, 회사에서 깜짝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맡은 일본 시장 진출 프로젝트가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있어 특별 성과급을 주신다는 거였어요.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울면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번에 받은 성과급으로 한국에 와 보시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기쁜 목소리로 그래 가보고 싶구나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하신 날, 저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공항에서 모시고 온 부모님은 원룸에 들어서자마자 온돌바닥의 온기에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대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다음 날에는 회사에도 부모님을 모시고 갔어요. 팀장님께서 일본어로 인사를 하시며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야 씨는 이제 없으면 안 될 사람이라고 추켜 세워 주셨죠. 그 말씀을 들은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딸을 인정해주는 말을 처음 들으셨나 봅니다. 저녁에는 동료들과 삼겹살 집에서 회식을 했어요. 일본의 회식처럼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계속 미소를 지으셨어요. 귀국하시기 전날 저는 부모님과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정말로 따뜻해 보이는 롱패딩을 하나씩 선물했죠. 제가 사드린 따뜻한 롱패딩을 입으시고 활짝 웃으시며 출국장을 나서시는 부모님을 보며 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일본의 친구 5명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모두 한국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블로그에 올린 한국 생활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더군요. 특히 난방비와 병원비 이야기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더 많은 일본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함께 사는 것. 이곳 한국에서는 그런 꿈을 꾸는 것조차 따뜻하네요.
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작년 겨울은 유난히 눈도 많이 오고 춥기도 추웠죠. 이젠 아야 씨도 한국에서 계속 쭉 따뜻한 겨울 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